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오늘 사건은 조사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고요. 지금까지의 사건들과는 또 다른 분노를 느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화가 나시겠지만 어금니 깨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들어주세요. 2019년 6월 한 여성이 영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자신의 딸 엘리나 윌리엄스가 집을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성이 자기 딸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경찰이 실종된 엘리너를 찾았을 때 엘리너는 술이나 약에 취해 있을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멍과 상처 같은 막 그런 부상을 입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6월 18일 이날도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엘리나를 찾아 나섰고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저 정신 있어요? 엘리나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엘리나가 이때 18살이었어요. 어리죠. 이때 엘리너를 발견했던 형사 너턴은 그냥 이게 단순 가출, 단순 실종 사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엘리너가 너터에게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어떤 거대 성범죄 조직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12살? 13살? 그때쯤부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성폭행을 당했고 그 피해자가 자기뿐만이 아니라고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여러 번 엘리너를 찾아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너는 12살 때 컴브리아주 버로우 인 퍼니스에서 열린 한 생일 파티에 간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너가 사는 그 동네에서요. 또래 친구의 생일 파티가 아니었고요. 그 파티에는 엘리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성인 남성들이 참석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엘리너는 레미라는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미는 인도계 사람이었고 당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도 레스토랑 미스터 엘리펀트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자기는 거기서 레미랑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12살이랑 사업하는 성인이 지금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엘리너는 그런 레미와의 인연으로 그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특별한 친구가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엘리너는 자신이 레미한테 그루밍 당했고 정기적으로 그와 성관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엘리너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는 건 사랑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사랑하니까 행복했었다고. 하지만 레미는 어린 엘리너에게 점점 폭력적으로 대했어요. 자주 화를 냈고요. 심지어는 언젠가부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하고도 성관계를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라마단 축제 기간에 그의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열었는데 그 행사에는 레미의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약 40명의 남성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이때 레미가 한 친구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엘리너,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저 친구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어. 너가 쟤랑 성관계를 해주면 아마 그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난 널 더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엘리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레미가 바라는 대로 그 친구와도 관계를 했대요. 자기가 더럽혀진 기분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대요. 거절하면 레미가 화를 낼 거고 어쩌면 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뒤에 레미가 다시 그때 그 친구랑 한 번만 더 관계를 해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너는 그 사람이랑 레스토랑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남자가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너는 레미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방에 들어와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너는 이 사건 이후로 레미한테 한 번만이라며 이제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이렇게 따졌더니 레미가 네가 그렇게 해줘서 난 널 더 사랑하게 됐는데 그럼 몇 번이든 상관없지 않아? 갑자기 개소리를 합니다. 엘리너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고 레미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엔 레스토랑 안에서만이었지만 나중엔 다른 곳으로도 데려갔대요.
학교가 끝나면 레미가 BMW를 몰고 와서 학교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차를 타고 레미가 데려가는 어떤 집으로 가면 여러 명의 남자들이 엘리너를 맞이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땐 남자 8명이 있었고 엘리너는 그 중에 2~3명이랑 관계를 가져야 됐대요. 너무 더럽고 끔찍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레미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걸 알리지 못했습니다. 엘리너는 언젠가부터 레미가 자기한테 그런 짓을 시키고 돈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비참했죠. 레미는 엘리너를 암스테르담에 있는 매춘업소까지 데려가서 아예 거기서 일을 시켰다고 해요. 한 번은 25,000유로에 하나로 약 3,900만 원가량 되는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치우려고 했대요. 하지만 구매자가 대금을 치르지 못해서 그 거래는 무산되었고 다행히 팔려가는 일은 없었어요. 레미는 엘리너를 데리고 파키스탄에도 갑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영국 안에 있는 어떤 카라반에 2주간 감금돼서 헤로인을 강제로 주입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었대요. 어떤 파티에 불려가서는 이상한 야시꾸리한 옷을 입고 있도록 시키기도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끔찍한 성범죄를 당한 게 엘리나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너는 그곳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집단이고 여러 명의 소녀들이 그곳에서 비슷한 일을 겪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각 폭력이 행해졌대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건 물론이고 계단에서 밀어버리거나 개를 풀어서 공격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여성의 질에 칼을 삽입하고 상처가 낫기도 전에 관계를 해버리는 그런 고문 같은 일도 자행이 됐고 엘리너가 직접 자기보다 더 어린 소녀의 불법 중절 수술을 도운 적도 있었대요. 이건 그냥 축약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너가 말한 내용은 더 끔찍하고 방대했습니다. 레미의 주도하에 그 조직은 움직였고 정말 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대요. 이 범죄는 수년간 계속되어 왔고요. 엘리너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상세하게 진술했고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써서 경찰에 제출했어요. 그게 무려 6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은 너터 형사는 완전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범죄 집단을 기필코 소탕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런 비슷한 수법의 인신매매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겠다고요. 경찰은 긴급하게 그 엘리너가 지목한 남자 레미, 모하마드 람잔을 체포했어요. 이런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엘리너의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가옥이나 증인보호 프로그램 참여도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엘리너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대신에 엘리너가 살고 있던 그 버로우 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한 켄달 지역에 있는 켄달 경찰서 인근 호텔을 임시로 제공해 주기로 했고요. 엘리너는 거기에서 머무는데 동의했습니다. 경찰들이 아예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까지 알아봐줬어요. 하지만 2019년 6월 30일 엘리너는 호텔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누구한테 연락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사라진 거예요. 엘리너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가 사라졌다? 이거 진짜 큰일이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조직이 납치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경찰들은 즉시 엘리너를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하고 수색을 시작했어요. 핸드폰 신호를 추적하고 CCTV도 돌려봅니다. 엘리너의 흔적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혼자 호텔을 나와서 뚜벅뚜벅 걸어서 기차를 타러 가는 게 포착된 거예요. 엘리너는 미리 블랙풀에 있는 사보이라는 호텔을 예약해서 거기에서 혼자 머물렀다는 게 확인됐어요. CCTV를 보면 호텔에 이렇게 체크인하고 1시간쯤 있다가 먹을 걸 사러 또 혼자 나갔다 와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테이크아웃하고 다른 가게에도 하나 더 들렀다가 호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프레스턴으로 이동했어요.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를 따라서 프레스턴으로 향했고요. 기차역에서 엘리너를 발견합니다. 너터 형사가 직접 엘리너를 찾으러 왔고요. 버로우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줬어요.
엘리너는 왜 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안전한 켄달의 호텔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한 걸까요?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조직원들한테 자기가 켄달에 있다는 사실을 들켰고 그들이 블랙풀로 가라고 지시해서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블랙풀에서 레미와 만났고 협박당해서 또다시 여러 남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엘리너의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차량에 태워졌고 어떤 음식점을 지나쳤고 어떤 걸 봤고 자기가 잡혀갔던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막 그림으로도 그리고요. 벽이 주황색이었다, 스타워즈 달력이 걸려 있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또 자기가 보고 적어놨다며 어떤 차량 번호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랑 핸드폰 신호들을 봤을 때 그런 정황을 전혀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블랙풀에 있는 호텔에 들어간 게 끝이었단 말이지. 호텔의 카드키가 디지털 카드키라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가면 출입 기록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너가 외출했다가 호텔로 들어가고 나서 그 방이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엘리너를 다시 블랙풀로 데려가서 경찰차에 태운 다음에 그 지대를 계속 이렇게 뺑뺑 돌았어요.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을까봐. Somewhere along here. Do you remember where you were outside when it stopped? No. Was it on that route that you took us on, or was it somewhere else? I don't know. Not sure. So we should call it a day? Yeah. If at any point, you can always turn it back on if something jumps out, alright? 당시 운전을 했던 형사는 엘리너가 뭔가 익숙한 것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품고 매일 거의 목적 없이 운전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엘리너는 더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앞서 엘리너가 말했던 그 레미를 중심으로 한 범죄 조직도 수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엘리너가 그 피해자 명단도 제출을 했잖아요. 그 여자들을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반응들이 예? 제가요? 피해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요. 완전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이 몹시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너를 직접 알고 있었던 학교 친구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일에 전혀 연루된 적이 없고 자기가 그 명단에 포함됐다는 걸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찰은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체포됐었던 모하마드 람자는 36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 36시간 동안 경찰은 인신매매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너가 진술했던 그 시간 동안에 이 람잔의 카드 사용 기록이나 핸드폰 기록 등을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람잔 자신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요. 경찰은 이런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엘리너의 모든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사법 방해 행위로 엘리너를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몇 명의 경찰들이 투입됐는데요. 그냥은 못 넘어가죠. 그런데 7월 18일 엘리너가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안 받아요.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들의 엘리너 찾기도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날 새벽에 엘리너의 오빠가 먼저 경찰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리너를 발견했다고요. 경찰들은 바로 엘리너를 만나러 버로우의 집으로 향했죠. 엘리너가 문을 이렇게 딱 열어줬는데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얼굴은 막 멍과 상처로 엉망이었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경찰을 맞이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잠깐씩 의식을 잃은 듯이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막 눈을 감기도 했어요. You alright? Sit down. Sit down for me. Sit down. I'll help you. I'll help you. Shall we get you an ambulance?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엘리너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7월 17일에 한 남성이 집으로 찾아와서 자기를 협박해서 리즈로 가야 됐고 거기서 여러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이후로 프레스턴에서 또다시 인신매매범들한테 걸려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해요.
그 남자는 자기한테 강제로 마약을 주입하고 성폭행했고 이후에 다른 2명의 아시아계 남자들한테 넘겨서 그들에게 또 강간을 당했다고요. 심지어는 버로우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아시아 남성들이 자기를 차에 태웠고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힘들어하는 엘리너를 우선 달랬고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괜찮다는 판단을 듣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너를 체포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수사는 진행해야 되잖아요. 경찰은 엘리너의 진술에 따라서 7월 18일과 19일 이동 경로에 있는 CCTV와 핸드폰 기록을 추적합니다. 역시나 이상했어요. 7월 18일에 기차를 타고 리즈로 향하는 엘리너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리즈에 있는 어떤 공원으로 향하더니 거기서 그냥 돌아다녀요. 그냥 서 있기도 하고 몇 시간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레스턴으로 이동을 합니다. 프레스턴 길거리 CCTV에 엘리너가 어떤 남성이랑 실제로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이번엔 진짜였나? 혹시 이 사람이? 2사람은 함께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안 돼서 엘리너 혼자 걸어 나왔어요. 엘리너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납치를 했다는 건데 엘리너가 골목에서 그 남자랑 머무른 시간은 고작 1분 20초였습니다. 1분 20초간 납치요? 그러고 나와서 혼자 또 뚜벅뚜벅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요. 그렇게 버로우로 돌아온 거예요. CCTV 영상에는 버로우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엘리너의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서고 그 차에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이건 엘리너 오빠 여자친구의 차였어요. 우연히 길 가던 엘리너를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경찰에 엘리너의 행방을 알릴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모든 과정에 엘리너와 접촉한 아시아계 남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집까지 돌아오는 영상에서 엘리너의 모습이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의 상처랑 멍은 뭐 영상이라서 잘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깨끗해 보였어요. 그럼 경찰들이 집에서 봤던 그 상처들은 엘리너의 이상했던 상태는 다 뭐였을까요? 경찰은 그날 프레스턴에서 엘리너와 만난 남자를 찾아냅니다. 엘리너가 이거 그 남자의 번호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핸드폰 번호도 경찰에 알려줬기 때문에 금방 찾았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올리버 가드너였습니다. 올리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7월 18일에는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어떤 여자를 봐요. 근데 그 여자가 꽤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은 했죠.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저 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 둘이 조금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골목길로 같이 들어가서 키스를 하고 약간의 접촉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다음에 봐요. 이렇게 서로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올리버한테는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만남?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와서는 프레스턴에서 만난 여자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성폭행하고 다른 남자들한테 팔아치운 일이 있냐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에 올리버는 당황했고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오로지 동의에 의한 약간의 성적 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도 이때 엘리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리버를 찾아가서 이렇게 진술을 듣긴 했지만 체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당사자였던 올리버에게 이 일은 정말 컸어요. 직장에 경찰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막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도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혹시 경찰들이 그 여자의 말을 믿어서 체포되면 어쩌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일 겪고 나면 앞으로 사람은 어떻게 만나? 나를 또 범죄자로 몰아갈지도 모르는데. 올리버는 그거 아니고도 사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올리버는 직장도 그만두고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살았고
이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된 엘리너에게 경찰들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대체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어요. CCTV 장면을 보여주면서 봐라, 너 혼자 있었다는 거 다 안다. 네가 납치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너는 설명할 수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러다가 점점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니까 끝내는 거짓말을 해서 죄송해요. 아,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반성을 잘 했을까요? These are pictures that are taken from the CCTV at the Savoy Hotel. How do you come to that? Can't explain. What we've ended up with is information that contradicts your version of events. Do you understand how serious this is? I do. I feel bad for lying. I am really, really sorry for it. But I haven't felt safe enough. They basically know that I've been speaking to the police and they've told me to tell you certain things that would put you off the scent of tracing them. Difficulty is, Elise, that you told us lies. I know. And if you tell us lies, It's and hard to believe the truth because lies have Absolutely. been said. I get it. I do get it. But I don't get these bruises for no reason, you know. my concern is now, how did you get those bruises? How? You tell me. Self-inflicted? Are you having a laugh? 엘리너는 일단 그게 거짓말이었음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 인신매매 조직 사람들이 자기가 경찰한테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고요. 블랙풀에서 그리고 프레스턴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지어내라고 자기를 협박했대요. 경찰의 추적에 혼선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진실일까요? 한편으로 경찰은 다른 일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조던 트랭그로브를 석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조던이 누구냐? 엘리너가 그 전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던 다른 남자였어요. 2019년 5월 6일 엘리너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가 오늘 조던이란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사실 그날이 처음도 아니고 그 전에 3월 8일과 9일에 걸쳐서 이미 조던한테 성폭행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날 버로우에서 조던과 친구들을 시내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약을 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취했는데 그가 자기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다음에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줬다고요. 5월 6일 신고한 그날은 조던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나가지 않았고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됐다. 조던이 칼을 꺼내더니 자기를 위협했고 발가벗겨서 머리채를 잡아서 욕실로 끌고 갔다. 샤워기 헤드로 자기를 폭행했고 피임 도구도 없이 또다시 성폭행했다. 그러면서 조던이 그 사건과 관련돼서 자기한테 보냈던 모욕적인 메시지들까지 캡처를 해서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이때도 엘리너의 몸에는 막 상처랑 멍이 다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던은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고 보석금을 내고 일단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로부터 겨우 12일이 지난 5월 18일에 엘리너가 또 경찰에 전화해서요. 또 조던을 신고했어요. 이번에는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깜빡하고 문을 안 잠갔는데 조던과 그 친구들이 집에 쳐들어왔다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을 했고 이번엔 피임 도구는 사용을 했대요. 경찰이 급하게 엘리너의 집으로 출동했을 때 엘리너는 나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번에도 새로운 상처들이 생겨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 어떻게 안 믿어요. 경찰은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던을 다시 체포했고 이번엔 구치소에 구금합니다. 그렇게 조던은 무려 73일간이나 성범죄자 전용 수감동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너가 체포되고 나서야 다시 그 사건을 돌아보게 되었고 2019년 8월이 돼서야 석방이 결정된 겁니다. 조던은 실제로 3월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다가 시내에서 엘리너를 만나서 한두 시간 정도 함께 놀았지만 그뿐이었다고 해요. 성관계는커녕 그 이후로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던 입장에서야 인생에 한두 시간 본 거의 모르는 여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버로우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동네에 퍼지면서
이미 조던은 소문난 성범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피해자는 조던 이전에도 있었어요. 201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16살이었던 엘리너는 한 남성을 고소했어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뉴스랑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C라고 할게요. 그날 C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엘리너도 그 파티에 참석했고요. 여기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야. 많이 취했는데 거기다 대고 대마까지 피웠어요. 완전 맛이 가서 토하고 애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 파티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너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엘리너의 어머니가 와서 딸을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갑니다. 정신을 차린 엘리너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그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엘리너를 인터뷰합니다. 엘리너는 C가 자기한테 강제로 키스하고 몸을 억지로 만지고 하다못해 자기 앞에서 소변을 보라고 시켰대요. 그러면서 자기 개를 풀어서 널 공격하라고 시킬 거라고. 널 여기 앞에 있는 정원에 묻거나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렇게 막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엘리너는 그 C랑 다른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메시지들을 경찰한테 보여줍니다. 협박 메시지도 있었고 아무튼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C는 2017년 11월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금되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2018년까지 조사는 계속됐어요. 경찰서를 계속 들락날락 했어야 됐다는 거죠.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으니까. 엘리너는 2018년 1월에 신고를 스스로 취하했다고 해요. 2019년이 되어서야 엘리너의 거짓말을 파악한 경찰들이 엘리너를 체포했죠. 하지만 엘리너는 금방 풀려났어요.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하고 끝난 건 아니었고요.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됐지만 일단 엘리너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해친 건 아니니까 보석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대신 통금 시간 오후 7시를 엄격하게 지킨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긴 했어도 신변은 자유로웠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020년 5월 18일 경찰들은 엘리너의 가족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통금 시간이 지났는데 엘리너가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경찰은 엘리너를 찾아 나섭니다. 진짜 경찰도 지겨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 11시가 다 돼서 엘리너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상태는 지금까지와 달리 너무 심각했습니다. 엘리너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들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얼굴, 몸,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통 멍투성이었고요. 새끼손가락 끝이 잘려 있었어요. 엘리너는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져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엘리너는 뭘 했을까요? 자기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자기가 아시아계 남성들로 이루어진 성범죄 조직, 정확히는 그루밍 갱단에게 납치당해서 감금당하고 성폭행당했다고요. 몇 년째 이 조직에게 끔찍한 범죄를 당하고 있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도 해봤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엘리너는 부모님들은 주의해야 하고 아이들은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게시글은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널리 퍼뜨렸고요. 버로우에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이 일의 스케일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모두가 엘리너를 동정하고 가해자들과 무능한 경찰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사람들은 경찰이 인신매매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무시한다며 경찰서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어요. 엘리에게 정의를! 엘리너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코끼리가 이 운동의 상징 같은 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보라색 코끼리가 그려진 티셔츠를 팔고 사고 입고 집 창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SNS로 공유하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를 위한 모금 페이지가 개설되었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금되었어요. 이 일은 엘리에 대한 동정과 사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그 혐오가 쏟아졌어요. 버로우에 애초에 아시아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고작해야 1%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나마도 동북아시아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인도계 사람들이었어요. 버로우 사람들은 스냅챗으로 이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를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거기에 몇 개 있지도 않은 그 인도 레스토랑들이 언급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인도 레스토랑 리스트를 서로 공유했고요. 일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매장에 테러를 가합니다. 한 인도 레스토랑은 매상이 하루아침에 95%가 떨어졌어요. 매상에만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게 창문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게에 침을 뱉었어요. 거리를 그냥 걷다가도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어야 됐고요. 심지어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과 직원들의 정보가 새어나간 후로는 너를 죽이겠다. 네 아내를 강간하겠다. 너희 아이들을 죽일 거다. 막 이런 협박 전화까지 받게 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아시아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엘리너가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린 이후로 컴브리아 경찰은 150건 이상의 추가 범죄를 처리해야 됐다고 했어요. 상당수가 증오 범죄였다고 합니다. 이 사태는 거의 4개월간 지속됐어요. 사실 경찰은요, 엘리너가 SNS에 글을 올린 바로 그날에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점과 추가로 허위 진술을 해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요. 네, 엘리너는 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엘리너는 경찰한테 5월 18일에 한 남성이 자기한테 차를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같이 동승을 했는데 그대로 납치당했고 어떤 집에서 10명의 남성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어요. 앞선 거짓말들이랑 결이 같죠? 그 남자들 중 한 사람이 자기 손가락을 자르려고 해서 이런 부상을 입은 거고 그들이 다시 자기를 집 근처로 데려와서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인근을 수색했고 엘리너의 집 주변에서 이 망치를 발견했어요. DNA 감식 결과 이 망치에서는 엘리너의 혈흔과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DNA는 아예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망치는 엘리너가 사건 이전에 테스코에서 직접 산 망치였습니다. 영수증도 있어요. 위에서부터 야즈, 음료수 이름이에요. 샴푸, 망치, 축하카드. 이제 엘리너는 더 이상 단순한 잡범이 아닙니다. 경찰들도 이를 갈고 증거를 수집해서 엘리너를 정식으로 기소했어요. 총 9건의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재판이 열린 2022년 10월까지 엘리너는 구금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엘리너의 재판이 프레스턴 크라운 법원에서 시작됐어요. 검찰 측은 엘리너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을 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엘리너를 시리얼 라이어라고 지칭하면서 엘리너의 모든 주장들이 다 허위였다는 걸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변호인 측은 제기된 9건의 혐의 중에 7건을 부인했어요. 엘리너의 말은 사실이며 경찰 조사 중에 했었던 일부 허위 진술은 가해자들의 협박과 위협, 심리적인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엘리너는 어린 시절부터 PTSD에 시달려왔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자해를 하는 등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려해달라 라고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엘리너가 말해왔던 피해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어요. 레미, 그 람잔 모하마드가 암스테르담에서 25,000유로에 엘리너를 팔아치우려고 했다고 했지만 람잔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보면 그 시기에 베루에서 평범하게 마트를 가고 주유를 하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위치도 베루에 있었고요. 엘리너는 실제로 암스테르담에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자기 언니 루시랑 루시의 남자친구랑 함께 여행 간 거였어요. 루시는 암스테르담 여행 당시에 셋이 함께 있었고 같은 호텔방을 썼기 때문에 엘리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부터 람잔의 가게에서 일했다는 것조차 거짓말이었어요. 끌려다니면서 성매매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것도요.
루시는 엘리너와 자신은 어릴 때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안다며 확실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어요. 있었다면 알았겠죠. 이비자에 끌려갔었다고 했던 건 초기 경찰 조사 때 경찰이 우리는 여행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너가 직접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엘리너가 제출했던 피해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직접 인터뷰했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엘리너의 변호인 측은 이건 엘리너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사실이라고 진짜 믿었기 때문에 제출한 거다라고 했어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엘리너는 여러 번 경찰에 자신이 인신매매 조직에게 받은 문자나 스냅챗을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엘리너의 핸드폰으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내용,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곤 했어요. 그 메시지들이 도착하는 걸 실시간으로 경찰이나 언니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트릭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가 알고 있던 혹은 알게 된 남성이 자기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혹은 만나기로 하는 그런 메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해자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가령 레미, 하룸, 쉐기 같은 걸로요. 두 번째, 엘리너는 핸드폰을 적어도 2대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핸드폰으로 다른 핸드폰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캡처해뒀다가 경찰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엘리너가 두 번째로 신고했던 조던 트랭그로브에게서 받았다며 제출했던 메시지는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서 발신과 수신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초반의 경찰은 이걸 간과해서 그를 구금했던 거고요. 그 수많은 협박 메시지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조작된 증거라는 게 밝혀졌어요. 재판에 엘리너가 직접 쓴 일기장이 제출되었는데요. 제목은 My Life, My Story입니다. 이 노트에는 2019년부터 2020년의 날짜로 기록되어 있는 엘리너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9년 10월 21일 제트로부터 스냅챗을 받았다. 사르지가 내일 블랙번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니 일단 기차를 타고 프레스턴으로 오라고 했다. 2019년 10월 29일 어떤 차가 내 집을 3바퀴 도는 게 침실 창문으로 보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어둠 속에 있었다. 제트는 사르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의 돈을 낭비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물론 검찰은 이것도 다 조작된 증거라고 봤어요. 메시지도 조작하는 마당에 뭐 일기는 안 그랬겠어요? 집에 앉아서 혼자 사부작사부작 쓰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그 날짜들에 쓴 거라고도 안 믿겨져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볼펜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후루룩 쓴 건 아닐지. 소설이죠, 소설. 블랙프레서의 납치 사건 때 디지털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엘리너는 편하게 호텔방에서 초콜릿과 팥누들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시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호캉스를 즐긴 거예요. 법의학자가 법정에 나와서 엘리너의 상처들은 가해로 만들어진 상처가 맞다고 진술했어요. 이게 자기가 자신을 망치로 때려서 만든 상처라고요. 새끼손가락도 칼로 절단된 게 아니라 망치의 이 뒷머리 부분으로 내리 찍어서 살점이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말이 안 나와. 그 리즈 프레스턴에 들렀다가 집에 알아서 돌아왔던 그날도 자기가 자기 얼굴을 때리고 상처 내고 경찰들 앞에서 정신이 혼미한 척 다 연기를 했던 거예요. 엘리너의 거짓말들이 피해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억울하게 구치소에 구금된 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2017년에 성범죄자로 몰려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던 씨는 SNS에 이미 강범으로 소문이 나서 계정을 닫아야 됐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5년이 지난 재판 당시까지도 시내에 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조차 씨한테는 두려운 일이 됐대요. 조던 트랭그로브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집에는 누군가가 강범이라고 스프레이로 막 낙서를 해놓기도 했어요. 조던의 어머니는 결국 살던 집을 떠나서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후로도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은 계속됐어요. 조던은 이를 견디지 못해서 2020년 8월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조던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서 조던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한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대요. 최근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거기 이웃 사람이 그를 성범죄자라고 불렀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이렇게 몇 년이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커다란 그 조직 범죄 거짓말에 연루가 됐던 람자는요? 당시에 엘리너의 주장으로 람자는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람잔이 체포되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람잔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가족 앞에서 죽으려고 시도했대요. 보석으로 풀려나서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버로우 사람들은 람잔을 모욕했고 차량을 훼손하고 집 유리창에 돌을 던졌어요. 그의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아서 집을 떠나야 됐고 외출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됐어요. 평생을 노력해서 일구어왔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인생이 파탄난 거예요. 프레스턴 길거리에서 엘리너와 잠시 스쳤을 뿐인 올리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일도 관두고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고요. SNS에 올려서 이 온 지역사회가 난리가 났던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너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버로우 사람들의 정의로운 마음까지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한 증오범죄 피해, 경찰 행정 인력 낭비까지 생각하면 그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엘리너의 어머니가 경찰에 엘리너의 실종 신고를 한 횟수가 7개월간 30번이 넘어요. 엘리너는 자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끝까지 고집했고요.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만 짧게 유감을 표하는 메모를 남긴 게 전부였어요. 그 밖에 엘리너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PTSD에 시달리고 있다는 엘리너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PTSD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근데 그 앞선 외상이 없었다는 거죠. 엘리너는 거짓말을 해댄 거 외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과도 없었고요.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관심 끌기 외에는 엘리너가 왜 그런 거짓말들을 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5개월의 재판 끝에 2023년 3월 14일에 엘리너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씨에 대한 걸로 2년 6개월, 조던에 대한 걸로 4년 6개월, 람잔, 블랙풀에서 있었던 일, 올리버 가드너에 대해서 5년 6개월, 페이스북 그 사건으로 3년. 9건의 혐의에 대해서 각각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일부가 이렇게 동시 집행이 결정이 되면서 프레스턴 크라운 법원은 엘리너에게 최종적으로 총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엘리너는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런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됐던 그 모든 피해 사실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뼈저리게 반성해야 돼요. 남의 인생을 망친 죗값으로 8년 6개월도 길지 않아요. 판결 이후 피해자들은 이제야 삶을 되찾은 것 같다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희망이 담긴 인터뷰를 남겼어요. 엘리너에게 진정한 정의가 내려졌다고요. 피해자들의 이름이랑 얼굴이 되게 적극적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게라도 알려야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게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엘리너의 어머니는 사실 딸이 더 긴 형량을 받게 될 줄 알았다면서 판사가 엘리너의 정신적인 취약성을 참작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어머니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 사건이 진짜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버로우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버로우 경찰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을 때 이 엘리너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더 엄격하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범죄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벌어졌을 때 그걸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가해자가 만약에 상호 동의를 했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안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엘리너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이 끼어들게 된다면 더더욱 어렵겠죠. 진짜 성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엘리너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고 인생을 망치고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짐까지 얹어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엘리너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나요? 형을 다 마치더라도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은 그녀를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겪어야 됐던 고통을 그녀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얘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봐요.